2021년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생교에서, 아산 보일러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로 기숙생활을 하는 남양주 공장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닙니다. 방역의 더 단단히 만들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조용한 전파 주의해야 되는데요. 30여일 만에 600명대로 올라선 코로나 상황,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을 불법 사찰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하늘에 맹세코 나는 사찰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환경단체들이 최근 국정원에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내용 단독 보도한 KBS 이재석 기자 만나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26일 열립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 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을 한 혐의로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재판 5분 전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새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날이 많이 추운 수요일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지요?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사연 좀 보내주세요.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 지나가다 이런 기쁜 일도 있었네요. 이런 얘기, 따뜻한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따뜻한 핫초코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이 나왔습니다. 600명대예요. 네, 38일 만에 600명대인데요.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발생 590명이고 서울에서만 258명 등 수도권에서 4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공장에서 계속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여기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110명을 넘었습니다. 환기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풍기를 타고 공장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스크 착용 미흡, 공동 식사, 공동 목욕 시설과 탈의실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조업체 작업 환경에 대한 이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남양주에서도 진관산업단지요, 여기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서울에서 확진된 뒤에 이 공장 직원을 전수검사해 보니까 이 113명이나 되는 양성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이고요. 이들 대부분은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고, 전해졌습니다. 여기도 합숙 생활이 문제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이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다라고 말했고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방역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일정대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보건당국의 마지막 품질 검정 단계인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계획대로 출하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 전국의 요양시설 그리고 요양병원 등에서 만 65세 미만의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호 접종자는 25일쯤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큰 변수가 없어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명된 지 불과 2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사의 배경을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언론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구성해서 신현수 수석의 불만이 컸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인사 문제잖아요. 네. 예전 정권 같았으면 아예 말이 안 나왔을 텐데 이 정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인사 갈등이다 뭐라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조금 부풀려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가요? 청와대 관계자가 사정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검찰 인사와 관련된 갈등이라는 보도가 맞습니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견해가 달랐고 네.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인사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조율하는 관계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네요. 아예. 네, 민정수석이 이에 따라 사의를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은 만류했고요.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과 최종 조율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조율된 안으로 보고 보고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현수 수석의 반발을 부른 핵심적인 이유였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민정수석이 아직까지 한 차례 회의에 빠진 일이 없고 또 오늘 아침에도 현안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언론에서 일부 제기된 이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설은 뭐 이미 민정비서관 등이 오래전에 사의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백운규 전 장관 영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무튼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민정수석과 민정실 안에 있었던 이견이 있고 갈등, 토론 이런 게 다 좀 드러납니다. 이 정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좀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재판이 이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려요. 26일 날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좀 늦게 잡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를 했는데 그 결과 일정을 정하고 또 주심을 이석태 재판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고요.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는 155명의 변호인이 자원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주민이 바다를 헤엄쳐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이 어제 동해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합동참모본부는 이 남성이 해상을 통해 넘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귀순 추정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서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잠수복하고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를 헤엄쳐서 우리 해안가에 도착한 다음에 이 철책의 밑에 배수로를 통해서 이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군의 해안 경계 태세는 어땠었나요? 네, 이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군이 별다른 조치를 이 과정에서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해안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합참은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이 됐으나 그랬는데요. 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 시설도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문제가 또 있었군요. 네. 자꾸 그냥 넘어가고 넘어오고. 그런데 우리는 해안선에서 이거를 좀 밝혀내지 못해요. 넘어온다는 거 알아야 될 텐데 아무튼 해안 경계태세에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고 백기환 선생 조문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조문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와 술 한 잔을 올린 뒤 절을 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또 대화도 꽤 나눴고 고인과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라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에 옆에 앉아서 얘기 나누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부인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많이 안타까워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또 바로 또 답변을 했어요. 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지난 2019년 1월 그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조문한 이후 2년 만입니다. 조카를 물고문해서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있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네,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모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총 20여 차례 조카를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조카가 숨진 날 이뤄진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 행위를 지난 1월 24일 한 차례 더 했던 사실도 한 밝혀냈습니다. 차례 더 했어요. 이거 살인이죠, 살인. 네, 경찰은 어린 조카에게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조카가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면서 이모 부부에 대한 신원 공개 여부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 친자녀들이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열렸어요. 네, 오늘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정인이 입양모인 장모 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입양 부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정인이가 등원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야위었고 또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네. 또 이렇게 다리를 떠는 아이를 처음 봐서 너무 무서워 병원에 데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인이가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날 이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라고 증언했고요. 그날 모습은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애가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고요? 안타깝네요. 정인이의 입양모는 구속돼 있고요. 입양부는 아직 네네. 구속되지는 않았죠?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가두 방송을 했던 전옥주 씨가 사망했습니다. 네, 향년 72의 나이로 경기도 시흥 자택 인근에서 급성 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80년 5월 광주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모습을 보고 마이크를 잡고 가두 방송을 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계엄군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평생 후유증을 앓기도 했는데요. 이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요. 내일 모레 광주 북구 운정동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계엄군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좀 괴로웠다고 합니다. 네. 편히 잘 가셔야 될 텐데 안타까운 뉴스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네요. 정경모 선생 얘기, 그 다음에 백기환 선생 얘기, 오늘은 전옥주 선생까지.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네,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히 따르는 조치예요, 법적으로.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삼성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 취재는 또 열심히 한 삼성 전문 기자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과 지위는 그룹 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맥가 폭행 논란에 있었던 최철원 회장이 있습니다. 최철원 회장이 아이스하키 협회장에 올랐는데요. 그 대한체육회에서 그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이기도 하죠. 이분의 베테랑의 모티브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네네. 제가 베테랑 만들 때 그 최철원 씨의 행적을 제가 취재해가지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네, 그거 뭐 누가 봐도 최철원 씨의 네. 그 모티브를 딱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철원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트럭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맥값을 쥐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뿐 아니라 이 최철원은 직원들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그 사냥개를 풀었어요. 네, 여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냥개로 여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네, 뭐 결국 집행유예로 옥살이도 하지 않았지만 이 최철원 씨는 난데없이 지난해 말에 아이스하키 협회장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당에서 비판이 거셌는데요. 그래도 당선됐어요. 네, 그래도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한체육회는 이 최철원에 대한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체육회는 대한아이스협회에 인준 불가 공문을 보내면서 임원 결격 사유란에 사회적 무리를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어제까지 인준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가 최근 배구 학교 폭력 사태가 불거지면서 체육계 폭력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인준이 거부된 최철원 씨는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체육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설 수 있는데요. 자진 사퇴할 경우 아이스하키 협회는 재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분이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에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큰 논란이 됐는데요. 사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회장을 하시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소식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요. 소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6762님 오늘 수도 계량기 얼어가지고요. 드라이기로 녹였어요. 귀실 없고요. 손실 없어요. 그래도 드라이기의 열기는 또 뜨겁죠. 네, 따뜻한 뉴스 맞습니다. 따뜻한 소식. 8174님 동생이 난임으로 고생하다가요. 고생하다가 시험관 하기 세 번째로는 성공해서 조카가 생깁니다. 오늘 첫 초음파 찍고 사진을 보냈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얘기합니다. 그렇죠. 조카만 생겨도 이상한데 자녀가 생긴다니 이분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마음고생하셨을까. 완전히 축하드립니다. 따뜻하네요. 2522님께서 8차선 도로 1차선에 박스가 굴러다녀서요. 비상등 켜고 치웠어요. 오늘 바람이 거세긴 했나 봐요 하는데 네, 따뜻하십니다. 조영태님께서 분리수거 갔다가요 관리 사무실 들어갔는데 커피 한 잔 줘가지고 얻어 먹고 나왔습니다. 내 몸이 따끈따끈합니다. 아이고 따뜻합니다. 8378님 룰루랄라 고3 되는 작은 딸 이지훈, 우리 이준 작은 딸이 사상구 모범 장학생 선발되어서 150만 원 받았습니다. 애교는 200점이죠. 주 기자님 이준 한번 크게 불러주이소. 이준 대단하다이. 대단하다이. 예, 네. 이준 아주 훌륭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눈이 내리고 기온까지 떨어지면서 도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보통 눈길보다 6배나 더 미끄럽습니다. 고가도로나 터널 출입구 그리고 다리 위를 지날 때는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양방향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강릉 쪽으로는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 반대 인천 쪽은 신갈분기점 부근 4, 5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마성 나들목부터 신갈분기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양방향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목포 쪽은 영광 2터널 입구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반대 서울 쪽은 한평 부근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로는 화성휴게소 부근 4km,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어렵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성산 램프 부근에 고장난 차량이 3차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뒤로 홍은 램프부터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환경단체까지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에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이렇게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한 보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보도를 했던 기자를 모셨습니다. KBS 이재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의 단골 손님인데 2018년에 어떤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근 들어서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가 이제 막 불거지기 시작한 이유가 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피해자들한테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잖아요. 내 나라 내 파일 그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다가 지난해 11월에 대법원에서 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줘라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고 네. 그 이후에 정보 공개 청구를 잇따라 하니까 네. 자료가 속속 나오면서 이게 이슈가 다시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주 기자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네. 피해자 중에 한 명이어서.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어떻게 선거 국면하고 이제 지금 맞물렸어요.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2018년에 탐사 보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 보면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18년 9월에 저희가 시사기획창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네. 대통령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발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한 장짜리 국정원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그 문건이 지금 이제 뭐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제 환경부 자료 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 내용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교수나 민간인들을 상대로 국정원이 당시에 어떻게 불법 사찰을 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정리가 돼 있어요. 회신했어요. 국정원에서 정리를 그러니까 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환경부에다가 회신한 내용인 거죠. 네. 그걸 저희가 이제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거기 보면 뭐 예를 들면은 반대 단체 간의 연대를 방해한다, 개인 비리를 수집한다, 세무조사로 압박한다, 뭐 이런 누가 봐도 이제 불법적인 성격의 불법적이죠. 그런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보도를 했는데 불법 활동 체증을 강화한다. 세무조사로 압박한다. 예. 그리고 반대 인물을 선정해서 전담관을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이런 일을 국정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토대로 이번에 이달 초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5곳이 이 구체적 자료를 그럼 달라. 네. 우리 피해받은 거.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국정원에 그 문건, 국정원 회신 문건을 토대로 지금 환경단체가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짜리 회신 문건 2018년에 탐사보도한 이 내용이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담입니다만 당시에는 이 보도가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전 정부의 어떤 비리 의혹이 너무 많이 쏟아졌었기 많아서.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여의도에서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네. 이 문건의 어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네. 그 특징은 이 문건 한 장짜리 요약 문건을 보면 총 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항목마다 그 불법 사찰 내용을 당시 청와대 수석들에게 보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뭐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기획관, 뭐 네. 대통령실장 이런 식으로 사찰 내용을 이 사람한테 보고했다라고 짤막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박형준 후보도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제 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8440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교회 다니셨는데요. 교회 다니셨는데 사찰 겁나게 좋아하세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건에 보고 라인에 청와대 인사들이 있다. 그때 보고 라인에 박형준 후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보고를 받았던 보고 라인 박형준
전 수석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를 포함하여 그때 저희가 보도할 당시에 네. 그 당사자들을 저희가 접촉했죠, 당연히. 그때 박형준 후보한테도 물어봤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다큐멘터리에 박형준 당시는 교수죠. 네. 그러니까 방송을 했던 박형준 교수의 네, 인터뷰가 육성도 있습니다. 담았죠. 네. 육성 담았고 뭐라고 했어요? 네, 좀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도 그렇고 뭐 맹형규 씨 그리고 박재환 네. 그리고 정동기 씨 이런 네. 분들이 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접촉했을 때 이런 거 사실 무근이다. 예. 예, 그렇게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죠. 자, 근데 KBS 보도 이후에 환경단체의 고소 고발이 뒤따랐는데요.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2018년에 저희가 이거를 보도한 다음에 네. 환경단체들이 이제 수사가 필요해 보이니까 당연하죠. 지금 박형준 후보한테 보고했다는 게 불법 활동 체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불법적인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 인물을 선정해서 전담 마크맨을 지정해서 투쟁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 시민운동가들이 나 그때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그게 2018년 얘기입니다. 네. 고소한 시점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예. 이게 이제 시점이 표기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다 7년을 지나버렸다. 그러니까 7년이 뭐냐면 아하. 국정원법 위반에 이제 공소시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불기소를 했는데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는 아니 검찰이 적극적인 어떤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면 네. 당연히 이제 더 수사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대해서. 네. 그런데 딱 요 문건에 나온 케이스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네.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했었죠. 일단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조금 약간 좀 낯뜨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뒤에 몇 마디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이제 여야 정보위 간사니까 네. 어제 이제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기자들에게 이제 전원 형태로 이제 알렸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는 그 박형준 후보가 MB 국정원 사찰에 네. 연루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원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의 그 얘기를.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공개된 자료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들이 이달 초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지금 캐비닛을 뒤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곧 지금 자료가 공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월 초나 중순이 유력해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규정이 있는데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국정원이. 그래서 3월 초나 중순이 이제 유력해 보입니다. 아무튼 2018년에 공개된 4대강 반대 환경단체 사찰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함이 나오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됐다는 건 확인된 거네요. 그리고요. 이게 중요한데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한 장짜리 문건이 무슨 도장이 찍혀 있거나 공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네. 2018년 당시에 저희가 보도할 때 국정원이 맞다 이거. 네. 공식 인정을 했던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어디서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 문건이다. 국정원이 스스로가 인정한 문건이고 그때 당시 국정원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적극 협조해서 자료를 더 오픈하겠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공식 확인된 문건이다.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 그 수석들의 어떤 보고 라인이 적시가 돼 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에서 공개한 몇몇 문건들 중에서도 청와대 누구한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로도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몇 개를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나라 내 파일이라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몇 개를 받았잖아요. 네. 주진우 기자도 그 가운데 한 명이고. 네. 근데 이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받으신 자료가 있는데 네. 그 첫 장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1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국정원에. 청와대에서 예. 민정수석 이렇게 돼 있고 지자체장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지역별 특이 동향을 올려라.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네. 이창동 영화 감독의 동생이시죠. 네, 저희 주진우 라이브 와가지고 인터뷰했습니다. 아, 이 그러셨습니까? 문제로. 예, 네. 그러니까 이준동 대표가 받은 자료도 보면 마찬가지로 1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 해가지고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네.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를 종합해라.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공개된 이 자료를 보면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저희가 입수한 한 장짜리 문건하고 뭔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네. 저희는 4대강 사찰이지만 네. 4대강 사찰에서 청와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번에 내 나라 내 파일이 받은 자료에서도 청와대 수석들이 등장하니까 네. 예,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환경 단체들 정보 공개가 또 받아들여져서 추가 자료가 나온다면 박형준 후보를 포함한 다른 청와대 인사들의 흔적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김승환 교육감이나 이준동 대표처럼 네. 이런 식의 어떤 표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내 나라 내 파일에서는 얘기하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모릅니다. 이거는 뭐 가봐야 알지만. 이준동 대표가 주진우 라이브 나와서 나 같은 하찮은 사람도 이렇게 사찰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했겠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료가 공개가 됩니까? 언제쯤 공개가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까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 파일의 그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이 그래도 자료 공개는 하긴 한다. 네. 근데 이제 빈칸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4장짜리를 그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 네. 4장짜리 중에 4줄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목만 나오고. 맞습니다. 그 김승환 교육감 같은 경우도 16장 중에 14장이 빈칸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어찌 됐건 제한된 형태로라도 공개는 하긴 한다. 네. 그러니까 이번 환경 단체들의 이 정보공개 청구도 받아들여지긴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4월 재보궐 선거다. 선거 앞두고 시기가 좀 공개 시기가 묘하다. 이거 정치 공작 아니냐. KBS 앞서여서 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네. 이게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2018년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해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의 회신 내용 이 파일 공개는 2018년에 이미 했습니다. 이재석 예. 기자가 2018년에 이미 했군요. 예. 국정원에서 정보 공개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주진우 기자 말씀하셨듯이 빈칸이 너무 수두룩하니까 물론 네. 이제 국정원이 밝히는 이유는 있죠. 뭐 네. 국가안보 문제라든가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국가안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가안보 이유로 제 파일을 공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빈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국정원 내부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그런 내부의 어떤 사정이 드러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량이 비공개니까. 네. 예. 너무 많은 부분은 비공개고 아주 작은 부분만 공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예. 자, 이재석 기자 후속 보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만약에 이 자료가 그 공개가 된다면 네. 저희가 그 얘기했던 4대강 사찰 문건에 기반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자료가 추가로 나온다면 네. 그걸 가지고 저희는 또 분석 보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저희가 이 첫 보도를 했던 것에 대한 결자 해지 차원이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사회부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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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를
뜨거운 이슈를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김병민입니다. 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계시죠? 네, 한 주가 금방 가네요. 그러게요. 그 한 주가 금방 가는데 네. 너무 이슈 네. 티키타카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시간이 부족하죠. 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고요. 네. 소망교회. 음. 저도 덕분에 소망교회 몇 달 동안 다녔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네. 사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자,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정치권의 화두로 전국에 획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진봉 교수님. 저는 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이게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표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쨌든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물론 내용은 본인이 보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국회가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피해를 당했다고, 즉 사탈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면 그건 이제 지급해 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일괄적으로, 국회는 일괄적으로 이거 밝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네. 그럼 이제 또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하나 이제 국정원장이 얘기했던 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개를 네.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났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피해를 당한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네. 분명히 밝혀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살아계실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내가 개국공신인데 나를 사찰하더라 하면서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에 대한 자료 수집도 했다. 당시에 대통령 친인척도 조사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네. 궁금했지요? 가봅니다. 김병민. 예. 저는 갑자기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드루킹이 떠올랐습니다. 드루킹이요?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더니 야, 이거 댓글 조작이 심각하네라고 해서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신속하게 수사를 들어갔더니만 네.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드루킹이 나왔어요. 드러났고 드루킹과 연계돼 있던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묻고 더불로 아니 뭘 걸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준비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를 가지고 정치하는 구시대의 정치 유물들 이제 좀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일단 7년의 공소시효가 다 끝났지만 그럼에도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밝힐 것 밝히자가 여당의 주장입니다. 네. 다 좋으니 그러면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국정원이 있었니? DJ 때는 노무현 때는 라고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직 국정원장이 과거 불법 도청 등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실제 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주인 검사가 누구냐? 지금 부산에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이 당시 주인 검사였거든요. 내일 기자회견 한다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정치적 소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부산이 좀 뜨겁잖아요. 네. 박형준 교수가 막 앞서가고 있으니까 야 이런 거 딱 던지면 서로 우왕좌왕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허술한 정당이 아닙니다. 이거 선거용이다. 국민의힘 허술하지 않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의와 반정의의 문제라고. 김병민 의원도 내가 볼 때는 사찰 당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 모르지만 그럴 네. 가능성이 뭐 전혀 그런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서 상황 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저는 마찬가지고. 사찰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게 뭐 정치적으로 물론 시적으로 봐서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문제가 벌거졌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당시에 여당 의원들도 사실은 사찰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바로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찰 당해서 그게 계속 남아 있으면 그거 다 폐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법 사찰한 내용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불법적으로 사찰 당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모집되고 그 수집되고 그게 또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선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국민적 피해를 당한 그 여야를 떠나서 누구든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어떤 그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네. 반드시 밝혀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성빈님께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이 어쩌다가 흥신소가 되었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민 위원처럼 보궐선거
용이다 이거. 그런데 그렇다. 아무튼 실체는 밝혀야죠. 네, 실체는 밝히되 그러면 선거 끝나고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실체를 선거 전에 밝힐 거면은 있는 그대로 내용들을 싹 다 밝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시계를 2006년으로 거꾸로 돌려보면 그때 2007년도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2006년은 노무현 정부란 말입니다. 그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었겠죠. 예. 근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친인척 지인 13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합니다. 누가? 국정원에서.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유죄 판결이 나죠.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것만 있었겠니? 한번 다 들여다보고 싶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희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 노무현 정부면 그럼 국정원이 참 깨끗하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학교에 국정원 아이오가 상주합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그럼 그 모든 당시 학교에. 국정원 아이오가 학교에서 뭐 가져갔는지 궁금해요. 경희대학교에서 뭘 갖고 갔는지 보고 싶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 다 까고 얘기할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건데 이걸 다 이명박 정부를 꼭 집어갖고선. 근데 지금 국정원장이 누구냐? 박지원 원장님이 사람이 일관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가 올곧은 박지원 원장님이 국정원이 그럴 리가 없어 할 텐데 지난 선거 과정 보면은 문모닝 기억나시죠? 딱 선거 때가 되면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오늘 싹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이 국정 기조에 맞춰서 국정원장 가 계십니다. 이러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죠. 김병민 지금 2006년, 2007년 경희대까지 가버렸어요. 본인의 대통령 동문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얘기했듯이 국정원의 모든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불법적으로 모집한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국정원이 정말 불법 사찰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정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폐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걸 폐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어떤 내용이 있었고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를 밝혀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 모든 걸 폐기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냥 넘어가면 국정원이 그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 가지고 언제든지 예를 들면 김병민 파일, 주진우 파일, 최진봉 파일 찾아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써먹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불법적으로 모집한 모든 수집한 정보들은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부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갖고 있는 모든 불법 사찰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파기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김병민 의원님 예.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기록이 나왔어. 근데 그래 그럼 다 까자. DJ 거 노무현 때도 다 까자. 2353님 그럼 가는 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 다 갑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명박 정부가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10년 전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옛날이 벌써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 있죠. 당시 국정원에 문제 있었던 사람들 줄줄이 구속돼 있죠. 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밝혀야 되는데 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걸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 지금 이 국정원의 사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거에서 어디 갖다 줍니까? 국정원이 혼자 이렇게 다 쌈 싸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김은경 장관이 구속됐지 네, 않습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서 사람들을 사찰하거나 정보를 가져오거나 누군가를 찍어내거나 그리고 거기다가 화이트리스트를 안 쳤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2021년의 핵심인데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지금은 겁니다. 안 한대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아니, 그때 김은경 장관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죠. 자,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익제보를 통해서 사찰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청와대에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은경 장관 그 관련해서 리스트에는 사찰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면 사퇴를 하니 안 하니 이 사람이 물론 저는 그 문건 만든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건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만 네. 그거 자체가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사찰이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뒷조사하고 뭐 했는지 개인적인 사생활 털고 이런 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고서 내에는 이분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사퇴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이거 계속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이런 내용만 있지 거기에 개인적인 무슨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건 없어요. 자, 하나만 묻고 이 얘기는 닫고 가겠습니다. 10년 지난 학교 폭력 문제, 배국에 네. 10년 지난 학교 폭력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병민 의원?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네. 피해자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보세요. 배구 선수로서 전도 유망하게 가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국정원에 대한 DB부터 다 탈탈탈 털린 채로 일단 적폐청산이 끝났는데 자, 문제가 있어 더 해야 돼요. 자, 대신 학교 폭력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니 문제가 돼갖고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나는 정말 참담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데 아이, 김정민. 신재민 씨 기억나시죠? 신재민 씨 너무 힘들게 내가 살고 신재민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내요. 이거를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보기에 끌어내야 되겠어. 너무 드리블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너무 양발이 안 보여요. 그래요. 자, 그러면 10년 지난 국가 폭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니까요. 자, 넘어가시죠. 2661님께서 보궐선거 끝나면 대선 준비하고 또 총선 있고 그럼 또 못해. 언제 하나요? 그럼 못해요.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얘기합니다. 3113님께서는 옹고 이지신 미래가 밝고 밝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는 김병민 의원도 얘기하셨어요. 과거의 학폭 문제를 지금 문제 삼는 것도 앞으로의 학폭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줄어들게 맞아요. 하기 위함인 것처럼요 얘기합니다. 아무튼 저기 김병민 의원한테 제가 태클을 잠깐 건 것은 너무 현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드리블이 네, 너무 맞아요. 빨라서 태클 걸어줘야 그렇습니다. 돼요. 네. 자, 김병민처럼 현란한 단독 드리블이 보일까요? 자, 토론 배틀이 막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토론했는데 후보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의원님. 어제 저는 보고 나서 명불허전 역시 어떤 게? 뭐 그 뭐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관록과 구력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아니 나경원 어제 후보랑 오세훈 후보가 우리 토론 평가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토론을 쭉 끌고 가는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자신감 있게 서울의 비전을 설계하는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보신 국민들 아마 많을 거예요. 청취자분들 유튜브 오른소리 들어가서 다시 보기 보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야 MBC에서 했던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의 토론보다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은 한 10배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비전과 미래가 보여요? 네. 김병민 의원 너무하네. 드리블만큼 좀 현란했습니까? 자, 최종 아니 교수님. 저는요 나 뜨거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아, 특히 그래요? 보셨어요? 오세훈 아니 잠깐 봤어요. 전체를 보셔야 된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오세훈하고 그분 있잖아요. 구청장 하시는 조은희 예. 부청장. 아니 무슨 서로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날카롭게 질문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후보를 지금 고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둘이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뭐 어디 들어가 보니까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여당 후보를 또 공격을 해요. 아니, 교수님 칭찬할 수는 있잖아요, 서로. 칭찬할 수 있는데 너무 낯이 뜨거웠어요. 아무리 두 분이 시장할 때 부시장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네. 여기는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검증하고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야 유권자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슨 뭐 훈훈한 사랑방 토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김병민 위원을 좋아하고 후배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건 너무 내가 황당해서 제가 보면서 이런 모습 보이니까 문제라고. 두 번째, 그건 예전에 그 노래 경연처럼 이게 점수 공개하고 이러기로 했잖아요. 왜 점수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지금 김병민 위원이 그 평가단에서는 어느 분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뭐가 재밌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1000명이나 되는 평가원단의 평가 내용은 전혀 공개가 안 돼. 이 부분도요. 유권자들이 보거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교수님도 오피니언 리더로 얘기할 수 있죠. 1157님께서 김병민 의원 너무 재미있으시다 이런 얘기에 자, 김병민 의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보다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밤 늦게 했어요.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보다가 그 사실은 긴장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KBS 열린 토론 진행 지금 하고 계신가요? 조준희 정준희 있었는데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행자가 있고 과거의 틀에 딱 짜여진 대로 자 당신 한번 나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 자체가 스탠딩으로 1대1 시간은 딱 주어진 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보다가 잠들지 않을까 싶으면서 봤는데 아니 김병민 의원님 저기 국민의힘 자당 후보들은 너무 비전을 보여줬고 너무 훌륭했고 저쪽 후보는 어떠셨어요? 잤어요?
생각이 이거는 없어요. 김병민답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이건 자, 아니라고 자, 생각해. 네, 옐로 카드. 자, 그리고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자, 최진봉 근데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있었죠.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예전에 누님 동생 이러다가 아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가 주장하는 공약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가 사실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21분 이 문제 그다음에 타워를 짓겠다는 거 문제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그게 민주당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 이런 논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은희 구청장하고 오세훈 이 전 시장의 토론이 그래서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은 예전에 그냥 두 사람만 있다 보니까 화합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대결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뭔가 차별화를 시키는 점에서 그런 시도는 잘한 점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오해가 있을까 봐 조금 잡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조은희 후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시작점에서 둘이 짜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조은희 후보가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을 탁탁 집어갑니다. 처음에는 처음 이렇게 집어가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계속 조은희 후보가 잘했던 것을 막 칭찬하고 띄우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의 전략인 거죠. 근데 거기서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한때 시장님으로 모셨던 사람을 계속 비판하기도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오세훈 후보가 끌고 가는 전략과 프레임에 말렸던 것 같고 나경원 후보, 오신환 후보 둘이 붙었던 거는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잠시 후 6시에 이어지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물 좀 마시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한창 밖에서 뛰어노는 게 좋은 나이 9살 다현이는 놀이터보다 병원이 더 익숙합니다. 생후 100일부터 림프관 확장증을 비롯한 여러 희귀성 난치병이 겹치면서 병원에서 많은 생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머리에 종양이 생겨 입원을 해야 하는데요. 다현이 부모님은 힘든 검사를 받으면서도 보채지 않고 꾹 참아내는 다현이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싶은 엄마 아빠는 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처럼 다현이 역시 지금의 시련을 이기고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대륙고기압은 두 가지의 기상 요소를 초래하는데요. 한파와 서해상의 눈구름에 의한 일부 지역 폭설입니다. 내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기온이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룬 뒤에 모레 낮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으로 충청, 호남, 제주 산지에는 3에서 최고 15cm 안팎의 눈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순창 18.6cm, 어리목 7.4cm의 적설 기록 중입니다. 대설주의보도 호남과 제주 중심으로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 호남으로는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라권 서부는 3에서 8cm 정도, 충남 서해안과 전라 동부, 제주 1에서 5cm 정도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고 그 밖의 지방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으로 건조특보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5.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이어집니다. 최준봉 교수님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6990님께서 야, 이분 진짜 물에 빠지면 물고기가 토킹하라고 물속에서 안 나올 듯합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교수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전화만 오면 10분 동안 통화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혼나니까. 그런데 하루는 3분 만에 끊는 거예요. 너 웬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못 걸려온 거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김병민 의원님 그러지 않나요? 아니 저는 친절하게 그렇게. 굉장히 좀 과묵한 사람이어갖고. 아, 네. 과묵한 김병민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507님이 서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보던 사람 또 보던 사람의 10년 전 사람이에요.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 10년 전에 무상급식 문제로 시대를 읽지 못했는데 그때 사퇴할 때처럼 늘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세훈 후보가 정색했어요. 무슨 말이냐? 난 무상급식 반대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왜 인신공격하느냐? 무상급식 프레임 씌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전면자가 빠져 있으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성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가 성급한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어제 있었던 그 토론회를 보게 되면 박영선 후보가 내세웠던 많은 정책들이 성급하다라는 게 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토론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5년의 서울시장을 경험했던 유일한 후보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1년짜리 서울시장이 막 몇십만 원 공급하는 거 말이 안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겠다가 이게 왜 성급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김병민한테요. 0.3골 정도 주자고요. 그냥. 0.3골 정도 주겠습니다. 말장난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말장난.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설날 민심이 뭐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얘기 많이 나왔죠, 김병민은? 아, 맞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지난 기간 이제 3차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마는 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막상 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가보니까 조건이 해당 안 된다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해줄 거냐고 목소리가 높아서 네. 여기에 대한 정부가 화답하고 응답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지금 여야에서 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대선 지지율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재난지원금도 그렇고요. 기본소득도 그렇고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실행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죠. 이슈를 선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선명하게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떤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국민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거다. 특히 이제 이번에 기본소득 얘기 가지고 김세현 전 의원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세현 전 의원이 화장품 샘플 수준이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준다는 거예요. 월 4만 원 정도라도 주자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도 자체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벗어나는 범위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을 한 농촌 지역을 하나 샘플로 잡아서 실험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한번 줘보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동안 뭐 개인당 4만 원이니까 1가족이 되면 뭐 4, 4, 16만 원 정도 되겠죠. 1년이면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돈을 일단 지급해보고 이게 실제 국민들 그 농촌에 살고 있는 그 마을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 건지 하는 부분을 샘플을 잡아가지고 실험을 해봤다고 하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김세현 의원이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고 하면 더 많이 주자는 얘기인데 이것도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조금 주는 게 의미 없다, 있다, 없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장품 샘플 수준으로 얘기하신 건 저는 좀 잘못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뭐 반대가 있든 없든 본인의 어떤 선명한 이슈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김병민 의원 고리 넘어갔습니다. 김세현 의원이 갑자기 왜 갑자기 지금 나왔어요. 시점에서 이 얘기를 끄집어냈을까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 김세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 시절에 각을 세웠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러니까 젊은 김세현 의원이 뭘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아주 조용합니다. 부산시장 나올 줄 알았는데 부산시장이 그것도. 여론조사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사실 김세현 의원이 나오겠다 그러면 박형준 교수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건너뛰고 나니까 그럼 김세현 의원은 뭐 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김세현 의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본소득 등에 관련된 의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 쪽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들까지도 만나면서 실질적인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고민에 대한 보따리들을 슬슬 풀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럼 보따리를 왜 푸냐? 시기적으로. 보궐선거가 끝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가게 될 것이고 대선에서의 시대적 화두가 기본소득을 누가 얼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설명하고 정책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여서 저는 최근에 얘기해 본 적은 전화 한 통한 게 단데 김세현 의원의 행보가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세현 의원도 그걸 동의한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기본 전제를 거를. 깔고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구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데 거죠.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는 게 너무 적게 적다는 준다. 거죠, 더 지금 많이 금액이. 주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의도라는 왜냐하면 거죠. 월 4만 원의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이게 우리 삶을 얼마나 나아질 수 있게 하겠는가를 보면 이재명 지사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야 경기도에 있는 재원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프레임을 자기 거로 갖고 가고 싶으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건데 차기 대통령으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기본소득을 세팅하고 설계한다면 월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고민보다는 김세현 의원이 꽤 깊이 있는 공부를 한 것 그러면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늘 이제 보편 지급하지 말고 선별 지급하자 그러고 우리 돈 문제 정강 가지고 정책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많이 선별 지급하면 안 되지. 아, 보편 그러셨어요? 지급해야지. 정강정책특위위원장이었어요. 그럼 보편 지급합시다. 네. 그럼 기본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본소득이 들어가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기본소득은 우리 미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막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줄어드는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보전하냐. 그리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로봇 등으로 늘어나게 되는 또 다른 재원이 있을 거니까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문제는 강론으로 어떻게 어떤 돈으로 하겠냐는 건데 대선을 앞두고 다 쏟아내는 장치들이 이곳저곳서 나올 겁니다. 아니 고민, 협의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자는 건가요? 주자는 거네요, 기본소득을 지금. 주자는 거죠. 주자는 거. 네. 김세현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더 많이 주자는 거예요? 화장품 샘플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그거는 그냥 이거 이렇게 화장품을 주자 이런 거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괜히 잘 보세요. 실험한다고 해갖고 기본소득 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런 게 기본소득이야? 라고 하면 정작 중요하게 정책을 가지고 구현해야 될 때 양치기 소년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험을 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게 성과가 있냐 없냐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탁상 공론이 되면 안 되니까 어느 마을 하나를 샘플로 정해서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그 좋습니다. 실험을 해서 그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거 지급하는데도 충분히 저는 동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4만 원은 좀 그렇다는 거죠. 아, 금액을 더 줘라? 4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본인이 명명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국민들께 잘못된 오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주자. 김병민 의원 그러면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와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 의견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간단하게. 홍남기 부총리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면서 손을 잡고 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집권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와갖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각을 세우면서 같은 정당을 이어가지만 만약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다른 정권의 느낌을 가져가겠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게 됐을 때 같은 정당이지만 다른 정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토대를 가는 건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이고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추경 예산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본소득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의 얘기는 저는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치고 나오는 상황이고 친문 세력이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메시지의 견제구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보편 지급이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시기의 문제이고 재원의 문제인 것이지. 홍남기 부총리는 한마디만 더 하면 전형적으로 관료주의와 그다음에 공무원 생각을 갖고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래서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막 다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기재부 공무원의 마인드와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네. 1529님께서 국민의힘이 기본소득 주장한다고요? 그럼 난 국민의힘 응원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들 모욕하고 그 이후에 또 학문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극우 세력들이 일부가 이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여야가 이럴 때 좀 빨리빨리 뭉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도 뭐라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내에서 여야 정치권 내에서 어떤 이견도 없는 것이다. 네. 여기에 뭔가 뭐 인용하는 부분들 속에서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차용됐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 대한민국 국가사회 속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신속하고 빠르게 여의도 정치권이 화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일부 태극기 세력이 이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고 있는데요. 태극기 세력이라고 통칭하는 부분들이 저는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 세력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반상식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이용수 할머님 지금 막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누가 내야 됩니까? 시민단체가 내야 되는데 네. 윤미향 의원의 지난 사태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정말 처참하고 참담한. 일단 한 가지만 유석춘 전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거는 옛날 자유한국당 때 일인데 국민의힘은 그분도 그 당시 이후로 정강 정책부터 많은 게 달라진 정당입니다. 오케이. 그래 바꿨다면 저는 좋아요. 김명일 의원처럼 됐으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그건 다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자유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이에요. 네. 그런데 논문 내용에 계약서 한 장도 없어요. 증거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학문의 자유입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험과 연구와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이 없이 논문을 썼는데 학문적 자유라고 이건 학문적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해서 그것이 어떻게 학문적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학문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제3자가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램지어 교수의 이 연구는요. 증거 하나도 없는 자기 생각만을 적어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있는 그런 연구도 아니죠. 그런 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래퍼 아닙니다. 학자 최진봉 화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합소득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의원님? 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종합소득세 세금 그런가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최진봉 교수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뭐 종합세대 그걸 또 낸 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 뭐 소송 내가지고 돈 돌려받겠다고 하는데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 그런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도 문제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반성하는 부분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는 그래도 꼼꼼하게 꼼꼼하게 치열하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의 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슈 티켓타카 오늘도 뜨거웠어요. 최진봉 교수님, 김병민 비대위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반짝반짝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죠? 오늘 제가 점심도 못 먹었다고 잠깐 투정을 했는데 네. 이상하게 기자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바쁘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안 알아줘요. 그렇죠. 점심시간에 바빠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밥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또 오후에 저희가 뉴스가 있다 보니까 네. 저녁으로 갈수록 바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다가오면요. 왠지 바빠져요. 일도 맞아요. 많고요. 맞아요. 네. 김비치라 기자 지금 눈이 좀 충혈됐어요. 네, 안 잠도 못 보이시겠지만 잤네. 네. 빨갑니다. 자, 경선이 시작되자 이렇게 바쁜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좀 미루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더 이건 바빠졌습니다. 대선 경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민주당의 당원상으로는 선거 180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올해 9월이죠. 내년에 네.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선거일 120일 전인 올해 그 11월까지로 미뤄보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당에서는 당원 당규라고 이렇게 해서 법전이 있어요. 법전이. 그렇죠. 당의 법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야 법을 고쳐서 이거 경선 미루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가도에 지금 큰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나온 명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곧 형성이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굳이 전당대회도 못 하는데 하면 흥행에도 실패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좀 더 나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시간표를 조정해보자라는 얘기를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헤이 이재명 대세론이 부르니까 1등으로 치고 나가니까 이거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사가 선두인 상황에서 무언가 이 지사의 반대 세력에서 견제구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외에 제3의 인물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뭔가 지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2명 말고 한두 명 더 나와야 이렇게 대선 흥행 담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재명 지사는 선두가 되고 나서부터는 네. 1등 전략을 쓰고 있어요. 1등 전략이라면? 일단은 나에게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펼쳐서 이슈를 선점하되 정책은 얘기하되 정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1등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지만 당 내에서 이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기자들을 만나면 불편한 심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이제 재보선도 마찬가지고 당원 당규를 바꾼다는 거 그렇게 국민들이 볼 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지금 경선 일정을 이런 명분으로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실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루자고 하는 데에는 김경수 지사가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 김 지사가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좀 더 늦더라도 경선 참여가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김경수 도지사 얘기를 하면서 미루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나왔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민주당 네.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겠는데요. 일단 180석에 이르는 이 거대한 당이 경선을 이유로 해서 쪼개진다면 네. 정말 계파 갈등이나 불필요한 대립으로 인해서 또다시 대세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실제 신영대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전혀 이 연기론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했고요. 네. 당 관계자들도 특히 김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두고 서두르지 않는다. 김 지사 때문에 이렇게 연기하자고 하는 건 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전혀 좀 불편해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퇴임을 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여권에서 새 후보, 지금 당 내에서 새 후보 만들자는 얘기 나오면 어떻게 대립들이 수면 위로 터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상승세입니다. 뚜렷한 하락세에 이낙연 대표는 그런데 좀 반전 포인트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기간 안에 제3의 후보가 나와야지만 여권 자체도 흥행이 되고 또 새로운 후보를 찾고자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렇죠. 그룹들의 열망을 채워줄 새로운 후보가 나올 것이냐가 이제 민주당의 경선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선을 좀 미루자고 하는 거는 꼭 이낙연 대표 주변에서만 있는 말은 아니라는 깊은 분석이었습니다. 4222님께서 김비치라 기자님 덕분에 안방에서 속 시원한 여러 가지 소식 감사히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비치라 기자의 어머님 친구의 동생의 삼촌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4월 재보궐선거 2달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TV토론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특히 소수 정당에서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TV에서 1대1 토론들을 중계할 경우에는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흥행을 할 수 있는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서 TV 토론에 후보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이에요. 어디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후보들이 그냥 TV 토론 잘하자 여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기회죠.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토론 분위기 뜨겁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오신환, 오세훈, 조은희 이렇게 어제 40분씩 사회자 개입 없이 1대1 토론하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네. 어제 했고 이제 향후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 번의 토론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약 검증보다는 아무래도 신경전이 더 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또 뜨겁거든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이제 최대 1억 원 넘는 주택대출 이자 지원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현실성 없다 공격을 했고 또 이제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그 국회 패스트트랙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여줬던 이미지를 가지고 너 강성 우파 아니냐 계속 몰아세우는 모습도 꽤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 계속 너무 강성이어가지고 너무 강성 보수여가지고 중도층 지지 얻기 어렵다 이런 얘기 계속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세훈 조은희 후보는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서울시장과 부시장 관계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정작 두 사람 간의 정책 토론을 한다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었는지 여권의 박영선 후보를 함께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 간의 네거티브 공격은 굳이 없었고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장에 없는 후보를 향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토론을 하고 토론 끝나고 보고 나서는 점수를 준다면서요? 네, 당원과 시민 1000명이 ARS로 승자를 결정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점수는 안 나오지만 누가 잘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각각 상대 후보보다 나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네. 앞으로 이제 두 차례 1대1 토론이 더 남아 있어서 이 토론 평가단 평가 결과는 이제 그때 나올 예정입니다. 나경원, 오세훈 아무튼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TV 토론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 열렸고요.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열렸습니까? 열리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두 민주당 예비 후보 간의 경선 제가 TV 토론 평가하자면 일단 재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진짜요? 이 두 사람이 되게 친한 사이라 그래요. 네. 우상호 후보 말이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박영선 후보라는 거예요. 한 명은 누구랍니까?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누구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아까 근데 김병민 위원께서 보다 졸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좀 지루했다고요?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네. TV 토론의 흥행은 아주 네거티브를 써서 새로운 사실을 알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정책을 잘 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크게 싸우거나. 그게 안 되면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정말 나올 법도 하죠. 재미는 없어도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으면 되는데 우상호 후보가 이제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공격하는 주거 일자리 여가를 21분 거리에 해결한다거나 수직 정원 얘기도 다 기존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걸 맞받는 박영선 후보도 역시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치열한 논쟁은 좀 피하고 파이팅이 아니라 좀 링을 돌면서 이렇게 탐색전이 좀 길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거는 내일 있을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토론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토론을 취소하면서 이 관심을 집중시켜놨어요. 두 사람이 이제 각자 토론 방식으로까지 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TV 토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록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그렇죠. 안 후보가 아마도 이 TV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말 프로다운 안철수로 변신한 모습을 보인다면 네. 실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 기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경험이 많이 있고 몇 차례 TV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철수가 달라진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일은 이제 안 후보가 원했던 이 지정 주제 토론과 금태섭 후보가 원했던 자유 토론을 겸해서 정말 대규모의 우리가 흥행 토론을 해보자라는 야심찬 마음으로 두 사람이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네. 과거 3차 재난지원금 때 제일 많이 받은 게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때보다 더 넓게 하겠다. 두텁게 주겠다. 500만 원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려면 기재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국회에서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는데 역시나 금액을 놓고서는 이견이 확실하게 좁아지진 않았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일요일에 비공개 회의를 할 때 12조 원이 한계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걸로 알려지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3차 때 포함이 안 됐던 특수고용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택배 노동자, 학습지 교사분들 이런 분들 포함하려면 20조 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야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건데 아직까지 열흘 동안 이게 다 합의가 되고 자영업자분들이 원하는 대로도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나라 살림 챙겨야 된다. 기재부. 그리고 좀 넓고 두텁게 줘야 된다. 민주당.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재난지원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너무 커서요. 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KBS 김비치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주무세요. 따뜻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3358님께서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지난번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받은 비타민 음료 쿠폰 명절에 고생하시는 배달기사님께 드렸어요. 작지만 뿌듯하더라고요.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그리고 굉장하게 깨어있는 분들이고 인격자들이세요.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4866님께서 오늘 아침에 너무 추운데요. 영등포역에 어떤 할아버지가 얇은 옷 하나 걸치시고 떨고 계시더라고요. 입고 있던 패딩 벗어드리고 왔는데 주머니 안에 지갑은 빼고 안주머니에 있는 세뱃돈 봉투 받은 걸 깜빡하고 못 뺀 채 드렸어요. 깜빡한 걸 알아채고 다시 가보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왕 제 손을 떠났으니 그걸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래요.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뭐라도 좀 보태드리고 싶은데 저도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복 받을 겁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한나 씨. 네, 서울 시내는 지금 퇴근 차량들이 많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45분 남짓 소요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지금 도로가 얼어서 미끄럼 사고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는 벌곡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정체 구간 살펴보면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면
송산 마도 부근에서 6km 정체고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초정에서 삼락 나들목까지 5km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문학 나들목을 중심으로 양방면으로 밀리고 있고요. 인천 쪽은 산막에서 광명 부근까지 5km 사이도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안현분기점 부근에서 송내 사이 12km 정체고요. 이 전후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과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그리고 김포 요금소부터 자유로 구간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217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첫 재판 열립니다. 이번 달 안에 결론 나기는 좀 힘들겠죠? 좀 힘든 게 아니라요. 애초에 26일이 변론 준비기일이에요. 네. 재판 날짜가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음 날 바로 재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뭐 이번 달에 넘기겠죠. 그렇게 못하죠. 26일이 금요일입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상 3월 1일 날이 민간인 신분이에요. 28일까지가 이제 그렇죠. 자기 기간이고 네. 그렇다면 실제로는 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이 또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저는 좀 신기하게 본 게요.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들이 155명이나 꾸려졌어요. 내가 대리인단 하겠다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저는요 이게 조금 놀라웠어요. 아, 이게 1000명도 가능해요. 시국 사건 예전에 네. 시국 사건 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뭐 그냥 나도 이름 올리겠다. 시국 사건 때 예. 정권에 탄압받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일을 의로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예전 기억날 거예요. 그 변호인 영화 네. 보면 뭐 당시 노무현 대통령, 예. 노무현 당시 변호사죠. 그 경우 막 부산에 있는 거의 대다수 변호사들이 나도 변호인 예. 하겠다고 했죠. 내가 변호하겠다 했거든요. 뭐 그거랑 뭐 맥락은 비슷하다고. 맥락은 보는데. 비슷한데 일이 사건이 달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두 가지가 다른 게 일단 대상이 된 아직은 법관이니까 법관 자체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고위직 법관. 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네.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인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분들도 전 대한변협 회장이라든가 전 법제처장, 뭐 여성 변호사 회장 주로 이런 분들이 또 나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이게 대상자도 다르고요, 구성도 다르고. 모으신 분은 저희 사법연수원 교수님이신데 사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의로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 활동을 하는 사람이 155명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건 안 그렇죠. 되죠. 예, 안 되죠. 아무 그냥 이름 올린다고 봐도 저도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달라면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어떤 변호사들이 몇 분이 이제 계시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여기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직접 활동하실 만한 그런 어떤 연배는 아니시죠. 김현 전 우리 대한변협 회장님, 뭐 신영무 전 회장님 나이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이석현 전 법제처장 이런 분들이 직접 활동하기엔 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네, 좀 재판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월 안에는 결론이 안 납니다. 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가슴이 아픈데요. 세월호가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만 가면요, 이 세월호 관련된 재판은 좀 대부분 좀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 지휘부가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구조에 이렇게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대부분 무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재판은 업무상 뭐 과실치사죄, 특히 과실치사냐 이 부분인데 네. 주된 뭐 판결 내용은 우리 과실을 법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데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 예견을 못했다. 네. 그래서 예견해서 회피를 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못했다.
우리 법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허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견도 못하고 회피가 불가능했으니까 법리적으로는 과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 명 딱 책임져요. 123 정장. 네. 그 사람 혼자 책임질 만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박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에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보통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국민들은 대부분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죠. 네. 그때 그렇게 그렇죠. 왜 배는 갑작스럽게 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왜 선장은 그렇게 활동을 했으며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구조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침몰을 한 이후에도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법원에 넘길 때는 토막토막을 떼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안에 네. 대해서, 이 시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딱 이 경우에는 11명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를 한 거냐면 배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부터 침몰할 때까지 그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를 따진 건데 네. 저도 이 법원의 이번에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 이겁니다. 그때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선장이 거짓말하고 자기만 도망쳤기 때문에 네. 설령 선장한테 연락이 닿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해경에서 민간인 배 선장의 말만 믿고 그러면 400명 가까운 인원이 탄 여객선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 말만 믿고 아무 조치를 안 취한 게 과실이 아니라는 자,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요. 책임질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집니까,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일들을 했던 당신은 책임자들은 해양경찰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책임을 질 사람이 그 정장 한 명 정도 책임지고 말아야 될 사건이라면 후대에서 누가 얘기하고 뭐 좀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뭐 우리 좀 잘못해도 예견 가능성 없으니까 과실 없다. 아니, 이런 근데 결론을 낸다는 거죠. 이게 또 그런 게 지금 말한 123 정장 같은 경우는 3년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재판을 했었을 때 재판부에서도 이건 지휘부와 합동 책임, 공동 책임이 있다. 그리고 123 정장한테 그 3년 처벌을 내리면서도 수뇌부가 공범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수뇌부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년만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는 어느 정도 규모가요. 굳이 군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규모가 안 가잖아요. 우리 육군으로 비교를 하면 소대 규모였고 배는 사단 규모였어요. 그렇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헬기도 있었고요. 네. 일단 세월호에서 이렇게 하선하거나 피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경이 구조를 못하게 막아요. 접근을 못하게. 접근을 못하게 하죠. 해군이나 특수수색 구조 뭐 UDT 뭐 이런 특수 구조하는 업무를 가진 그런 임무를 가진 해군 특수부대가 왔을 때 못하게 막았어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사실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국정 교수가 그렇죠. 그때 닥터 얘기로 그쪽에 출동을 했다가 당신이 되게 이상하다고 증언한 부분이 왜 헬리콥터들이 다 지상에 머물고 있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신 부분. 그런 부분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굳이 말하면 과실이에요. 해양 크레인. 예. 불러놓고 못 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상선이 지나가다가 상선이 내가 가서 거기 침몰하지 않게 버텨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법조인들이 참 특히 변호사들이 법원 판단을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많은 곳에 조사를 했는데 최초 조사에서 많이 늦었고 또 조작될 가능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겠지만 법원에서 이거 고의범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과실범 인정입니다. 그렇죠. 과실범은 쉽게 인정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인정이 되는 건데 왜 법원에서 인정을 못하고 이 얘기 정말 하기 싫은 얘기인데 참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잘 인정이 되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세월호 재판은 이면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에 대해서 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런 판결에 나왔습니다. 기억 비읍 시호님께서 세월호 대통령 책임이라면서 대통령 감옥 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감옥 간 거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아니요, 대통령은 이거 관련해서는 거의 책임 전혀 없어요. 저기 세월호 관련해서는 뇌물하고 뭐 선거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요. 불법 사찰에서 청와대에 보고 올라갔다 이런 것도 다 무죄 나왔어요. 무죄 받았어요. 뇌물을 받으셔가지고요. 뇌물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네, 없어요, 그 내용. 네.
바로잡고 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격리 해제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독방에 수감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법무부에서 5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법리적인 절차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네. 사실은 당연한 절차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재산범죄, 특히 임원 같은 경우, 그렇죠.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회사에 피해를 입혔어요. 네. 가해자 이재용, 피해자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임원이 되거나 거기서 더 일을 하면 또 돈을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경우에는 과장 이상이면 이제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기계적 절차로 통보를 한 건데,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법 지시가 좀 달라서 그래서 새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냥 통보해요, 다 뭐든. 네. 예컨대 SK 최태원 회장도 통보 받았고요. 외국도 그렇습니다. 외국도. 똑같아요. 네. 그 법은 취지가 비슷하니까. 네. 근데 언론에서는 이게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근데 됐더라고요. 저는 되게 웃긴 게요. 이게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요.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취업을 못하도록 굳이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인데, 큰 뉴스인데, 이재용 부회장, 더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를 하느니 못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취업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 재벌 경영자는 옥중 경영 아마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네. 뭐 이거 지금 등기돼 있는 거, 또 취업 못하는 거, 그게 사실 무슨 실질적 의미가 있겠냐마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야 될 조치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급여가 지불되지는 않겠죠. 네. 그런 건 있겠네요. 아니 지금 급여는 안 받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경영상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는 삼성의 CEO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 처리를 받으면 안 된다. 외국에서 사법 처리를 받으면 절대 CEO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특별히 뇌물죄로 자기가 기소된다면 절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범죄는 법적으로 임원이 취업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서 삼성이 무너진다면 그렇지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래 될 수도 없고. 삼성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요. 누구 한 명 없어져 가지고 그게 그 기업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안 되고요. 네. 그렇게 될 리도 없는 거예요. 경영이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경영 못한다, 투자 못한다고 언론에서 쓰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출범 1주년 맞았습니다. 벌써 1주년 됐네요. 뭐 아직도 운용되고 있어요? 운용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번에 이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고, 옛날 구조본 미래전략실, 비서실. 사실상 실세죠. 이제 삼성을 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데 그쪽 분들하고 만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정례 회의까지 가지면서 이 준법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저는요, 이 삼성 전자의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TF팀이 있다는 것 자체, 여기에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준법위가 이거 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판결을 낼 때 실형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에 미래전략실로 보였던 실세 그룹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은 없어 보인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판결의 취지하고는 이게 약간 뭐지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물론 이제 삼성이 또 당장 이 준법감시 지원단을 없애자니 그것도 못할 그렇죠. 상황이었을 왜냐하면 재판 거긴 중이거든요. 재판을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실형 2년 6개월로 끝난 게 아니고 한 재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그렇죠. 삼바 사건 관련해서 그 재판이 오히려 지금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준법감시위 이거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는데 TF팀한테 이거 검사를 맡는다니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구조조정본부, 네?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미전실, 미래전략실, 이게 지금 TF팀으로 바뀐 거예요. 삼성은 예로부터 모든 권력은 미전실, 구조본, 비서실로 이렇게 맞습니다. 주기로 돼 있었어요. 거기다 모든 권한은 주고 모든 그룹 일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구조본의 후신인 사업지원 TF팀의 힘이 아직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달라지진 않았군요. 한번 이렇게 이런 팀을 아니면 이런 구조 이 기구를 이용해서 지배를 경영을 해본 상황에서 이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뭐 지주 회사는 아닌데 네. 지주 회사 두는 회사들은 또 지주 회사 항상 두거든요. 네. 재벌 중에 그룹 중에 삼성은 그래서 항상 이런 구조본부 같은 것들을 꼭 두고 거기에 핵심 인재들이 집중돼 있는 게 또 네. 놀랍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구조본 미전실 다 이걸 없앱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바꿔서 또 바꾸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글로 가요 그냥. 네. 최고 인재들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주로 이제 경제지나 이런 데서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들과 만남을 가졌다라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신기해요. 그렇죠. 삼성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정작 총수는 감옥에 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시 기사가 나오고 있어? 네. 비밀리에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소화인지 모르겠어요. 전경련도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경련도. 네.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빼놓지 않고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모를까봐 TF니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같은 네. 거라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네. 안 미전실이에요, 변했어요. 미전실. 네, 미전실 안 변했습니다. 대법관이 새로 바뀌는 대법관이 있습니까? 네, 대법관 그렇습니다. 후보 15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네, 한 명 바뀌어요. 5월 달에 박상옥 대법관이 지금 바뀌는데 네. 이제 바뀌니까 이전에 지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한 명을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군을 15명을 좀 추렸죠? 원래 한 40명인데 네. 그 중에 동의를 받은 사람들 네. 나 하고 싶다라고 네. 한 사람 15명이 지금 추려졌고 뭐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후보의 이름을 우리 올렸습니까? 진행자가 잘 알 분이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정준영 부장판사. 정준영 부장판사. 예. 전 국민이 압니다. 네. 네. 우리 금방도 지금 정준영 부장판사 얘기 어쩌면 중법감시제도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을 맡았고요. 그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도 맡았습니다. 이분하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네. 정계선 판사 같은 경우도 정계선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사법 판단을 내린 그런 그렇죠. 판사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고 능력 있다고. 아주 능력 있다고 뭐 네. 법조 안팎에서 좀 자자한 분인데 이분도 이제 대법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활동기 상납 사건 네. 5년 선고했던 구혜근 서울고 부장판사라든가 이런 법원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법원 판사님들 말고 변호사가 한 명, 변호사나 교수님들 중에는 좀 후보가 없습니까? 한 명씩 있어요. 네. 지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예. 교수가 이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관여를 했던 민간 전문가 중심 그룹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네. 이번에 저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별 응대를 안 하다가 네.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아닌 다른 데서 이 사람을 좀 찾아라라고 했더니 관심 있게 듣겠습니다라는 식의 의견 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외로 여야가 과연 이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실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분석은 못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13분, 14분이면 거의 동수에서 조금 진보 성향이 좀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보수 성향의 법관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팽팽합니다. 대법관이. 네. 아주 같거나 보수 쪽이 많아지는 아니 중도층하고 네. 포함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재미나기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거의 네. 갔어요. 물론 민주당 추천은 그 진보적인 분도 갔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서는 진보적인 분도 가고 보수적인 분도 대법관으로 갑니다. 가요. 예. 그게 맞죠. 우리 미국 같은 거 보면 표방을 해요. 나 보수 법관이다. 네. 나 진보 법관 표방을 해요. 우리는 표방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수다 진보다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 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보수적인 이 정권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도 가고 진보적인 사람도 갑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나 대법관 할게 손들었다는 게 이게 보수적이잖아요. 굉장히 조금 의외로 받아들이기도 상당히 합니다. 스펙트럼이 정반대 두 분이 지금 저는 올라갔다는 느낌 좀 들거든요. 8888님께서 삼성 문제도 배국의 사태나 똑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범죄자를 어떤 이유에서든 용인해 준다는 것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이것 때문에 삼성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안 한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못했으면 법의 처분을 받고 그리고 미래로 가야죠. 자, 신한염전 노예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그때 충격적이었는데 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죠. 이 염전노예 사건 자체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 처벌 불원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사실은 그거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그거를 갖고 집행유예나 이렇게 좀 경하게 처벌을 했던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한염전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벌도 있었고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하고 각각 다르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처벌 불원 의서가 1심에서 제출이 됩니다. 네. 주로 1심에서 제출이 되다 보니까 형이 좀 많이 깎여서 집행유예, 실형을 아예 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깎이기도 했었고 그것 덕분에 사실 민사소송에서도 좀 불이익을 봤어요. 네. 자기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또 전부 다 또 이상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박준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이게 조작됐던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조작된 거를 1심 형사재판부에서 모르고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냥 피고인을 봐준 거예요. 몰랐다고요? 네. 이거 물어봐야지. 그러니 너무 황당하니까 나중에 이걸 이제 도와준 피해자 측에서 주변에 이제 소송 도움을 주고 있는 측에서 야 이렇게 엉망으로 재판이 된 게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그 판사를 상대로 해서 이 책임을 묻는 재판을 했는데 네.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 공무원이 뭐 잘못했을 때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법원의 확실한 판결 취지가 뭐냐면 법관이 잘못했던 거는 아주 심각하게 잘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충 잘못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뭐 지금 판결상으로는 기준을 현재 위반했을 때, 그건 사실은 현재 위반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런데 일반 법관이라면.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위반했는데 확실히 잘못한 것 같은데요, 판사님이?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그래요. 법정에서 확인합니다. 제대로 네. 합의된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판사님들 중에는. 이거 변호사가 이렇게 만약에 비슷한 걸로 해서 소송 지잖아요. 100%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요. 네.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요. 그러면 합의하겠죠. 근데 그 현저히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까다롭게 지금 보는 거예요. 법관한테 책임 안 물게 하는 게 대법원 판결 지금 기조거든요. 좀 너무해요. 어제 저희가 김은지 기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판사들이 징계받은 거 관보에 게재된 징계받은 이유만 있는데 징계도 굉장히 따뜻해가지고요. 거의 일반인 같으면 구속될 사안인데도 감봉, 정직, 견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관을 그렇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그때는 저도 인정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런 거를 더 이상 이제 용납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법관들이 힘들었잖아요. 예전 건의주의 정부 때는요. 그렇죠. 사법부 독립이 중요했어요. 지금 보면요. 그 시절 다 법관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법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많이 누리세요. 그걸 누린다고 생각들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판결 같은 경우도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우리는 잘못한 게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이런 뉘앙스로 보이고요. 또 하나 사법농단 사건 지금 법관 판사들 한 명도 지금 처벌 안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그것도 됩니까? 오히려 사법농단을 가지고 탄핵한 게 잘못됐다고 아까 저희가 지금 최경장을 했던 것처럼 임성근 판사요. 네,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공연히. 아니 국민들의 저희 같은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 부분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사님들 재판에서는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네.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뭐 지금 김은경 장관 같은 네. 경우는 뭐 전 장관은 그랬죠. 참 그게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저도 변호사한테 설명해야 하잖아요. 방송 나와서. 네. 설명이 안 됩니다.
판사님들은 이런 그 국민들이 법의 잣대가 좀 기울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이 걱정과 우려를 알까요? 저는 우리 양질 변호사 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1980년대, 70년대 그때 판사님들하고 지금 판사님들은 달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하기 지금 조심스러워요. 네. 판사님 재판이 있잖아요.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판사님들의 실명을 항상 공개하자는 주의여서 어디 가서 판사님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들한테 연락 와요. 네 재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해야죠. 확인해야죠. 박지훈 변호사가 더 많이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도 많이 했어요. 저는 조금만 했다는 거. 아니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법관님도 많죠. 네. 많긴 많죠. 하지만요. 네.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사법부의 공정성 이거는 굉장히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근간이에요. 마지막 최후 보루인데 보루가 이상하면 어떡합니까? 둘이 쌈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판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고 갈등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판사면 나한테 유리하겠지, 이 판사면 나한테 불리하겠지 이런 생각 한단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저 판사가 누구야? 누구랑 친해? 그걸 먼저 따지는 게 우리 법, 우리 재판의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좀 슬픈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저희는 안 됩니다. 이제. 안 되나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부기 원더랜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